자,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주제 가지고 또 거미줄 이론에 관한 주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논을 내면 이제 보통 교재에는 차트가 하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요렇게 선을 하나 그려 놓고요. 자, 지금 이제 경기라고 하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올라가는 시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정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를 저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점하고요. 그다음에 저점 간에 이 폭을 가리켜서 진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어느 한 지점에서 마지막 지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처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 이 시점이라고 여기까지가 되겠구나 해서 이만큼을 뭐라고 합니다. 주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경기 변동도 일반 경기 변동이랑 거의 유사한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쟁점이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의 축을 딱 세워 놓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서 여기를 정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저점이라고 게 된다. 그래서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정할 수도 있는 거죠. 딱 한 사이클을 가리켜서 주기. 아까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만큼을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부를 테고 정점과 저점 간의 이 폭을 가리켜서 진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측정한 시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기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쟁점이냐면 지문 속에서 중요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주기의 진폭에 관한 게 미리 한번 설명드렸고요. 26회 때 나왔던 쟁점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어려운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자, 색깔 입혀진 게 콘주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장기, 중기, 단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에 따라서 대별을 하게 되는데 48년에서 60년 정도의 파동을 가리켜서 콘트라티의 파동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 주기에 중기 파동을 가리켜서 주글러 파동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40개월 한 3년 좀 넘나요? 이걸 우리가 키치파동. 근데 이제 이 날짜들이 특정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자, 가장 긴 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컨트라테 파동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좀 짧은 것이 주글러 파동. 그다음에 세 번째가 키친 파동. 26회 때 요쟁점이 자, 사이드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박스형 문제 등을 통해서 일반 경기 변동에서 주기를 기준으로 큰 것부터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서, 짧은 거에서 긴 순서로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면 콘주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었고요. 26회 때 같이 이제 구성이 됐던 것이 물가 등에 관한 쟁점을 가지고 이런 일반 경제의 용어의 정의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제일 쉬운 거 인플레이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유는요, 수요가 증가한다,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같은 만 원을 가지고 장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년 전하고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물가가 올라서 전에는 만 원이면 장바구니를 가져가 있었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자, 화폐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락하게 되는 모습을 가리켜서 자,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스템 하에서는 실물에 대해서 투자를 해놓는 것이 어떤 자산을 뭐 지키는 그런 방법 등이 되게 됩니다. 은행에만 처박아 두게 되면 이때는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겠고 이에 대응해서 수익 감소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 순서는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물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 되게 될 거예요. 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 때문에 물가가 자 하락하거나 상승 이런 모습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뭐 공부할 그럴 주제인데 하여튼 시험지문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논의 쟁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자 불황이다라고 돼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뭐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되죠. 그래서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제 저는 이 콘주키 얘기하고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논의할 것은 일반적인 경기 변동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논하게 될 것인데, 자, 이게 한번 26회를 구성. 다시 나온다면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 그래서 주기를 기준으로 콘주키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감소에 따라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 굳이 뭐 해석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다르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불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장박 그런 상당히 어려운 시대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기초적인 개념, 요거 조금 이제 출제비 너무 떨어졌던 10년 사이, 20년 사이 딱 한 번 나왔던 주제가 일반 경기 변동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요렇게 그려놓고 정점과 저점 사이 폭을 진포. 자, 특정한 시점에서 다음 주기까지 이 공간을 가리켜서 주기라는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진폭과 그 다음에 주기라고 하는 개념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제 하에서 일반 경기 변동과 부동산 경기 변동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앞에서 그림을 그려드렸던 그 그림이 바로 순환적 변동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에서는 콘주키 이런 식으로 대별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과 유사하게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슈. 그래서 특징 요거 지금 5년 사이 3번이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식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고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거. 해서 주기 다시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랬었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진폭 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에서 저점까지 폭을 진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뒤에서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은 불규칙 변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자 아파트 값이 급등하거나 또 급락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주기 길고 진폭 크며 불규칙적이다. 해서 가장 쉽다라기보다는 가장 무난하게 되는 패턴이 바로 순환적 변동,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중에서 순환적 변동에 있어서 앞에서 논의했던 일반적 경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국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시험 용어에 따라서 회복 시장이라고 하는 것. 상향 시장, 그 다음에 후퇴 시장, 하향 시장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시험에 따라 약간씩 용어가 바뀌어. 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지금 첫 번째 회복 시장 나와 있죠? 이 저점에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장을 우리는 회복 시장. 그래서 중간선에서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상향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상향 시장에서 내려가는 이 공간, 이 시점을, 이 지점을 가리켜서 후퇴 시장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중앙선에서 저점을 향해 더 내려가는 이 시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바로 하향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회상 후회 이딴 식으로 회상 자 회복의 회자, 상향의 상자, 후퇴 후자, 하향의 하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입니다. 결국은 회복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제가 이제 용어를 확장기라는 용어를 썼는데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상향 시장은 당연히 올라간다. 하향 시장은 내려간다. 그리고 후퇴 시장도 뉘앙스상과 같아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걸 가져올 때는 항상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의미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가십시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소위 제가 용어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자, 3개월 전에 만약에 1억의 거래가 돼 똑같은 물건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지금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1억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직전 국면, 예를 들어서 상향 시장에 있어서 직전 국면이라는 것은 회복 시장이 되겠지요. 해서 직전 국면에 거래됐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줄여서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해서 3개월 전에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3개월 전에 1억의 거래가 됐다면 똑같은 물건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얘는 얼마? 1억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직전 국면에 거래 사례 가격은 자 현재 확장기에 있어서는 어떻다? 최소한 2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내려가는 시장이다. 자, 단순화 시켜야 돼. 지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아까 확장기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축기라는 개념도 모든 시장 참여자가 지금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전 가격이 1억에 거래가 됐다면 똑같은 물건이라고 했을 때 3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는 어떻다? 1억 마이너스 알파. 최소한 1억보다는 적게 거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그보다 높게 받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상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구성은 과거에 쉽게 문제 구성할 때는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한선이냐 상한선이냐 요걸 갖고 주로 문제 구성을 했었고 최근 문제에 있어서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일반적 경기 변동 대비해서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나와서 이게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기존에 다뤄주었던 이 주제는 올라가냐 내려가냐라고 하는 거 상한선이냐 하한선 올라갈 때는 어떻다 바로 올라가니까 최소한 과거보다 더 높게 받아야 되니까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해선 하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될 테고 내려가는 시장이다 그럼 후퇴나 하향 시장이 될 텐데 이것은 바로 상한선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순환적 변동에서는 이 정도가 주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제 쟁점이 다뤄지고 있어요. 자, 한편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계절적 변동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철에 이사가 많이 이루어진다. 자, 주택 전 세입자가 많이 바뀐다든가 자, 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예, 그런 것들. 자, 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절적 변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계절적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에서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지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겨울, 그다음에 여름철에 대학가 원룸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현상, 이건 뭐에 대해 해당한다? 계절적 변동에 해당한다. 논리 구조는 이런 식이죠. 지금 지방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녀가 서울의 원룸 등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자,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되게 되면 애들이 시골 내려가기 때문에 집에 내려가기 때문에 공실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계절적 변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규칙적 또는 무작위 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미 아까 설명드릴 때 불규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서 부동산 대책 때문에 바로 발생하는 비주기적 경기 변동을 가리켜서 무작위 변동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종 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되는데 어찌됐든 최근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순환적 변동,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얘기를 가지고 주요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하한선이냐 직전 국면의 거래사의 가격이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이 정도를 가지고 출제가 되고 되게 간단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논의했던 주제 콘주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장 26회 때 구성이 됐고요. 나머지 약 2년에 한 번씩 구성을 할 때는 순환적 변동 관련해서 바로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거,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다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직전 국면의 거래사의 가격이라고. 나머지 계절적 변동, 그 다음에 무작위 변동 등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주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약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고요. 좀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거미집 이론이라는 개념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집 이론은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이게 이제 얼핏 보면 계산 문제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간단. 자, 이 거미집 이론의 개념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는 그 과정을 물어봤던 게 지금 논리 과학 구조에 대한 과정을 물어본 게 언제였냐면 한 20회 때인가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는 한 5년에 4번 꼴 이 정도로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인데 얘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딱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 지금 논의했던 게 제가 지금 이제 거미집 이론이죠.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자 지금 이제 유형이라고 해서 수렴형과 순환형과 발산형 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요건 이제 뭐 복잡하게 갈 것도 없어. 그냥 너무 간단해. 수렴형 하나만 주장창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자 수렴형이 뭐냐 순환형이 뭐냐 발산형이 뭐냐 이런 건 별 의미 없고 이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산물의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거미집 이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죠. 어느 한 해 배추 값이 금값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추에 대한 공급이 딸려 가지고 사람들이 배추를 너무 비싸게 사 먹는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자 배추 값이 폭락합니까? 폭등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몰라요. 이건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발산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모습인데 그 다음에 자 만약에 2019년도에 배추 가격이 급등해서 파동이 발생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어서 2020년도에 자 배추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가 될 텐데 만약에 농부들이요 작년에 가격이 급등을 했으니까 너도 나도 배추를 엄청 심어대게 되면은 그때는 어쩌다 가격은 폭락해서 그 논밭에다 배추 막 갈아엎고 막 이런 장면들 TV 화면에 나오게 될 겁니다. 또는 2020년도에 이르러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 배추 가격이 급등을 했어. 그래서 농부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업하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배추를 심어라고 고민을 하는데 아니야 올해 다들 배추 심겠다고 난리 칠 것 같아. 그럼 다시 배추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라고 생각을 만약에 다수가 하게 된다. 그러면 배추의 공급량이 부족해서 다시 어떻다 배추 가격이 급등하는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요에 대응해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파동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수요가 크다라고 해서 2020년도 배추 농사 지을 때 그게 이제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자, 소위 배추 파동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거매집 이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너무나 간단해요. 이 파트에서는 그저 모든 문제가 이것이 수렴형이냐 또는 순환형이냐 이것만 가지고 끊임없이 또는 발사형이냐 이것만 갖고 나와. 그래서 총 세 가지 유형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수탄이 공탄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수렴형에 해당이 된다. 공기가 수기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어떻다? 수렴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보통 문제 대부분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하고요.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가지고 그동안 문제가 제일 많이 이루어졌는데 31회 때는 제일 유치한 문제 수탄이 공탄보다 컸을 때 수렴형 이 얘기가 출제가 됐어. 그래서 그냥 이건 아무 단순하게 의미도 없어.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 것도 없이 수탄이 걸 앞에 부릅니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이것은 수렴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을 줘.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1을 줘. 자, 0.5를 줘.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큰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렴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한편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걸 이제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음의 값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런 식으로 수식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모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것이고요.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된다? 바로 자, 정비례하니까 바로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절대값만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공통적인 요소니까 빼버리고 공기가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것은 뭐가 된다? 바로 수렴형이 된다. 나머지 아무 의미 없어. 해서 이게 나중에 응용 들어가서 계산하는 형태 문제처럼 보이는 걸 분명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저 한 가지만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고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이 얘기를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무 뭐 얘기를 할 거리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환형. 자, 수탄과 공탄이 같을 때 공기와 수기가 같을 때 이걸 순환형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수렴형의 반대 개념이 뭐가 된다? 발산형이라 부른다. 이걸 외우시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수탄과 공탄, 공기와 수기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 부동산 시장, B 부동산 시장, C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이 거미집 이론에 따랐을 때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 올바르게 연결해서 이렇게 문제 구성하거든. 그래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이것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고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 된다. 요 하나만 기억하시고 요거에 대응해서 반대되는 값을 뭐라고 한다? 발산형이라고 부르게 된다. 똑같은 경우를 순환형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요거 가지고 31회 때 문제 바로 풀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다만 공기 수기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 구성을 하다가 30회 때 정말 쉬웠던 옛날 22회 23회 때 나왔던 수탄 공탄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출제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거미집의 모형이라는 주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앞에 과정 뭐 배추파동 이런 예시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지금 이 모든 유형만 따지는 거 유형이 뭐냐 이것만 가지고 거의 100%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기울기의 절대값에 관한 주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요건 이제 사례를 봐야 되는데 공급 곡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아까 우리 공급 곡선은 플러스 모양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정비례 이에 비해서 수요 곡선은 가격에 수요량이라는 게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이렇게 주어집니다. 공급 함수에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P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이 얘기가 다 끝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함수를 딱 주는 거야. 함수를 주면서 자, 이게 자, 공기를 구해 보시오.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두 개의 함수를 주면서 이게 수렴형이냐 또는 발산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또 순환형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때는 이건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세로축을 y축 가로축을 x축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 근데 우리 경제학 하면서 지금 계속 논의했던 것이 세로축을 가격 p, 가로축을 q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함수 봤던 게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의 공식으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한 중학교쯤 때 배웠을 거예요. 뭐 워낙 오래전에 기억 안 나겠지만 자, 그래서 이 경제론에서는 p 이퀄 요렇게 수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줄 때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라는 자, 이 S가 뭐야? 공급함수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준다고. 그럼 이제 그냥 뻥하니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걸 어떻게 P 이퀄. 그럼 얘를 넘겨줘야 되죠. 이항해야 되죠. P는 EQS 플러스 10이다. 그래서 QS라고 하는 거 이게 공급함수가 될 텐데 앞에 값을 2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이름하여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2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또 가볼까요? 지금 이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한번 찾아봐야 돼. 이것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바로 P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QD 앞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된다? 바로 수요 곡선 기울기가 되게 된다.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버려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부르죠.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QD는 500 마이너스 2P. 그러면 뭐로 정리한다? P로 정리를 해야 돼. 얘를 넘겨주면 2P 이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QD자를 넘겨주면 QD 플러스 500 이런 식으로 이 수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P로 정리하면 P로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QD 플러스 250.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요 곡선 기울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예제 두 개를 딱 던져주면서 이 부동산 시장은 수렴형이냐 공자 또는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 예제 만약에 이 경우가 주어져 있다면 자, 지금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가 되겠죠.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가 될 테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2가 될 테고 요 밑에 있는 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2가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다? 수렴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 이 정도가 거미집 이론이라는 주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정리하라고 내는 문제. 나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자,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유형은 수렴형과 순환형과 발산형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게 되면 이걸 우리가 수렴형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자,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렴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문제 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P로만 정리하게 되면 지금 난이도 있었던 계산 문제들 충분하게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거미집 이론에 관한 주제에서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는 약 2년에 한 문제꼴,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은 거의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 다음 주제 설명.